안녕하십니까. 자, 행정학의 천정원입니다. 제안의 듀오와 함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긴 시간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 준비하는 게 저희들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필히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꼭 아름다운 결과 꼭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학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접근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행정학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렵다. 그렇죠. 두 번째는 처음 들어본다. 또 세 번째는 아마 행정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학은 사실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 더 쉬워지는 분야, 이 분야가 행정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의 특징은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낮은 점수보다는 높은 점수, 또 높은 점수보다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학은 반대로 처음에 접근할 땐 좀 힘들고 낯설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인숙해지고 또 좀 친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또 대부분 쉬운 부분이 행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 누가 하는 겁니까? 뭐 공무원이 한다. 네,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공무원이 한다. 그렇죠? 그럼 행정을 생각했을 때 약간 조금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는 거?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부. 자, 행정부가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좁은 의미의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합격하게 되면 국회직이나 법원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행정직렬의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좁은 의미의 행정학이다. 그럼 넓은 의미의 행정학은 뭐예요? 행정부 말고도 입법부도 하는 거, 사법부도 하는 거, 지방자치단체도 하는 거, 공기업도 하는 거, 심지어는 시민단체도 하는 것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행정학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좁은 의미는 행정부만 한다. 넓은 의미는 행정부 외에도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행정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숙제가 있는데요. 옛날부터의 숙제고 뭐 지금도 숙제고 영원히 숙제일 겁니다. 자, 행정과 그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비슷하진 않아요. 자, 먼저 행정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금 국민들의 자유를 놔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야, 국가가 조금 더 간섭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간섭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국가가 간섭하는 거를 좌파. 이제 우리는 좌파 하게 되면 다른 게 떠오르죠. 그렇죠? 빨간색 떠오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좌파는 국가가 간섭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라라고 하게 되면 무슨 파가 되는 거예요? 우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인식상에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좌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한다? 국민을 조금 규제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넓은 의미로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 이게 이제 보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고요. 두 번째는 행정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재난지원금이네, 국가에서 누구를 지원해주네, 여러 가지 것들도요.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도 경제적인 영역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미국은 되게 잘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얘들이 요즘 운이 좋아요. 이제 미국 내에서 세일가스도 많이 나오고 석유도 되게 많고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국가가 무슨 일을 펼치기 상당히 좋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써야 될 비용들이 고정적인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학과도 연관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영입니다. 경영. 선생님이 아시는 분 중에 친한 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럼 그분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최저임금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지금 최근에는 어떤 분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쓸데없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인 마인드가 당연히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철학적인 요소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특히 누가? 지도자가, 특히 누가?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다섯 번째, 최근에는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걸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은 어때요?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종합되어 있는 학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어때요? 역사라든가 또 국가의 현실 여러 가지가 종합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책의 16페이지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세 문제 16페이지부터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목차부터 봐야 됩니다. 차례에 뭐가 나왔고 이 부분 내가 잘 알고 있고 이 부분 내가 잘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을 항상 끊임없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좁은 의미의 행정이냐 넓은 의미의 행정이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뭐라고요? 행정부에서 하는 거를 좁은 의미의 행정이다. 그럼 넓은 의미의 행정은 뭐다? 국가와 관여되어 있는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 입법,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심지어는 민간단체까지 모두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게 넓은 의미의 행정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좁은 의미의 행정학에 이제 걸려있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 뭐가 되겠어요? 넓은 의미의 행정학에 걸려있는 분이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좁은 의미의 행정학에 걸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소개했지만 행정과 경영은 옛날부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자, 행정이건 경영이건 관리 기술입니다. 어떻게 해야 관리가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잘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첫 번째 공통점은 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첫 번째 보면요. 행정은 사실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 조금 민주적인 개념도 솔직히 좀 속해 있고요. 또 뭐 더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니드를 반영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행정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경영도 고객들의 니드를 반영합니다. 반영한데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재벌 생각해 보세요. 민주적인가? 그렇지 않죠? 이제 경영은 민주적일 수는 없습니다. 경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효율입니다. 효율.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써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거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행정이 효율성만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효율성만 추구할 수는 없다. 행정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국민들의 뭐가 심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경영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은 형평성입니다.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차를 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걸어서 방문하는 사람이나 조금 약간 잘 옷을 입은 사람이나 아니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경영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대한 뭐가 가능하다? 차별도 가능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선생님은 최신 핸드폰은 잘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핸드폰을 되게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삼성 이제 보호센터, 이제 삼성 서비스센터를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어때 핸드폰을 조금 옛날 걸 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저 인간은 핸드폰을 바꿀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주 최근에 폴더형 스마트폰이라든가 최신 핸드폰을 들고 가신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얼리 어댑터구나. 분명히 새로운 걸 또 찾을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또 우리 뭐 생활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차를 몰고 갔을 때 호텔에 갔을 때의 느낌과 걸어갔을 때 호텔에 갔을 때 느낌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고객을 대한 태도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경영은 차별이 가능하다. 철저하게 뭐만 따지니까? 효율성만 따지니까. 하지만 행정은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금수저, 은수저 분명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지만 대놓고 뭐 할 수는 없다, 차별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밑에 보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그리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두시는 게 매우 필요한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겠죠?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요. 경영은 뭐가 완벽히 딱 정리가 됩니까?
그 사람의 성과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직원이 100억을 벌었네. B라는 직원은 20억을 벌었네. A라는 직원에게 더 주고 B라는 직원에게 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 사람의 성과를 측정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았냐 적었냐. 그러면 어때요?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뒤쪽에 책상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불만이 적겠지요. 그래서 약간 좀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측정하기가 경영은 쉽지만 행정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조금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페이지 19페이지 보수와 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수하게 되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한다? 우파라고 얘기합니다. 진보라고 얘기하면 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잘못 정의된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개혁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진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개혁보다는 약간 조금 원래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가끔씩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역사상으로 가끔씩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좌측이라고 얘기하는 정당이 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정당이 좌측에 있는지는 의문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우측이라고 하시는 정당도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은 어떤 가치를 고수하는 분들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생각은 대부분 다 중간 근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근처에서 살짝 왼쪽이냐 살짝 오른쪽이냐 그 차이만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또 어느 쪽은 우측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너무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왼쪽에 있다 보면 지나치게 개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차이. 첫 번째는 개혁적이냐 어떤 가치를 특정해서 그 가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냐를 가지고 좌파, 우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좌파와 우파 얘기하게 되면 이 말은 좀 주의하세요. 첫 번째에 보시면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말 중에 말 그대로 경제적 인간관을 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보수는 약간 사람은 경제적인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보수는 뭐다? 사람은 뭐다? 경제적인 인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다? 이기적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기적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당연히 이기적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기적이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정치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시장님은 안 그래요?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뭐를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진보는 에이 모든 사람이 다 돈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 인간관은 뭐 한다?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시장의 효용성을 그렇다고 뭐 하는 건 아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면 진보라고 해서 시장에 맡기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주의하세요. 시장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파는 뭐예요? 시장의 효용성을 아주 많이 믿는 겁니다. 시장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사람들이 얼마만큼 원하고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공급하고 이러한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는 건 보수. 진보는 그렇다고 해서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시장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도 반드시 주의해야 될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장이 완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보는 시장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진보. 아니야. 뭐 어떻든 간에 시장의 모든 걸 맡겨야 돼. 시장 만능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시장의 모든 것은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 만능주의에 가까운 게 우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요. 정부 개입을 얘기했죠.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한다.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라고 보면 진보적인 입장. 아니야. 가장 적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아름다운 정부야라고 보는 것은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 더 선생님 보세요. 그럼 진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자, 왜 갑자기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을까요?
시장에 맡겨놨더니 빈익빈 부익부. 너무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이걸로 인해 사회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부터 뭐가 등장했다? 진보가 등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보가 개입하게 되면서 좋은 일만 생겼어요? 오히려 나쁜 일도 생겨가기 시작했어요? 나쁜 일도 생겼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와 같은 대표적인 진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실패했다. 뭐라고 얘기한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다시 보수의 가치가 커지게 된 것은 정부가 개입했더니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정부 실패가 발생하면서부터 다시 보수의 가치가 주목받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개입해서도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인 입장. 아니야, 뭐니 해도 시장에 맡기고 모든 걸 자율적으로 맡겨야 돼라는 게 보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약간 조금 개인주의적 입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수. 약간 조금 공동체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진보. 이렇게 생각하셔도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책과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가난한 사람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렇죠? 국가가 개입하는 거니까 진보적에 가까운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네 능력의 차이야. 너 노력의 차이잖아.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너같이 노력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게 되면 18페이지 행정의 개념의 전개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고 행정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학은 보통은 미국의 행정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행정학 하게 되면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옛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독립전쟁이 있죠. 미국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파리 조약에서 미국이 독립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뭐가 자리 잡게 됩니까? 양당제가 자리 잡게 돼요. 양당제. 이 양당제가 약간 누구 시스템이에요? 영국 시스템이죠. 미국도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양당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옛날부터 무슨 당과 무슨 당?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민주당 정권, 또 사람들이 공화당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공화당 정권이 만들어지고요. 재밌는 건 연방정부도 이렇고 또 주정부도 이 둘이 맨날 싸우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대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양당제가 자리 잡긴 했지만, 자, 잠깐 미국 지도를 제가 그려보면요. 선생님이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대충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쪽이 멕시코고 이쪽이 동부 지역이고 중남미로 가지요. 자, 보시면 미국에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서부예요, 중부예요, 동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뭐 이런 지역, 볼티모 이런 지역들이 다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미국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공무원은 누가 하게 됩니까? 동부 지역에 이른바 배운 사람들, 동부 지역에 배운 사람들이 여전히 뭐를 했어요? 공무원을 하게 됩니다. 고위 관료를 얘들이 독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어. 그런데 공무원은 똑같은 거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잭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잭슨이라는 사람은 야, 공직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입맛에 맞게, 뭐 내 입맛에 맞게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어떤 정치적인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나와 짝짝꿍이 되고 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얘들만 계속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바뀌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이러한 잭슨의 생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엽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엽관주의. 스포일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요. 엽관주의는 실제로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듯이 뭐도 바뀌어야 된다? 공직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 되겠어요? 잭슨의 엽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잭슨의 엽관주의는 사실 어떤 시스템이에요?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국민들의 의견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고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얼른 봤을 때는 정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단점도 생길 수 있겠지만 얘들 그 전같이 어때요? 특정 인간들이 공직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뭘 하겠다? 정권을 바꾸고 공직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처음의 시작은 상당히 아름다운 생각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여러분들 보면 눈에 확 띄지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정당에 줄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정당에 열심히 갖다 바치면 공무원이 되는 거고 다시 또 B라는 정당이 이길 것 같으면 B라는 정당에 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행정이 자꾸 뭐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정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이 자꾸 정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A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일이 손에 익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때쯤 되게 되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어때요? 또 그 인간이 조금 더 손에 익숙해지고 일을 할 만큼 하게 되면 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너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뭔가 좀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행정이 정치의 눈치를 좀 그만 보게끔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행정을 뭐 하는 걸로 만들자? 그냥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행정학자가 있었어요. 그 행정학자가 바로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우드로 윌슨이 되겠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이제 행정학에서 등장하지만 여러분들 그 한국사에 보면 1919년인가요?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누구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 아마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윌슨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처음에는 행정학자였지만 나중에 뭐가 되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윌슨은 행정은 뭐 하자? 더 이상 정치의 눈치를 보지 말고 행정은 그냥 관리만 하자.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시작된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행정관리설이 되겠습니다. 행정은 뭐만 하자? 관리만 하자. 뭐의 눈치를 보지 말자? 정치의 눈치를 보지 말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880년대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1920년대에는 이른바 과학적 관리론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제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닌 과학적으로 관리해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을 약간 좀 기계로 쥐어짜는 사람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는 단점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는 나중에 등장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1920년대까지는 무슨 시대였구나? 행정관리설의 시대였구나. 행정을 뭐에서 분리하자? 정치에서 분리하자라는 시대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때요? 체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정도까지 가져가고 조금씩 살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행정관리서의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방금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행정관리서의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이름 유명한 경제공황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 30년대 계속 사람들이 어때요? 뛰어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경제가 박살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더 이상 정치에서 비껴나가지고 관리만 할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오게 되면서부터는 행정이 뭐 할 수만은 없다? 관리할 수는 없다.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 통치를 하기 위한 행정도 어느 정도의 뭐를 해야 된다?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그냥 넉넉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통치 기능설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의 시대는 행정이 뭐가 아니었어요? 정치가 아니었지요. 행정은 정치를 철저히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오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행정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적극적인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통치 기능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치 기능서의 시대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 경제 공황의 위기를 늦게 극복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극복했어요? 네. 원래 자체가 체급이 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오게 되면서부터는 야,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왔다 갔다 해보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약간 조금 행정을 뭐 해보자? 조금 과학적으로 해보자. 인과관계에 따라서 해야지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행태설 이렇게 해요. 행태설. 또는 뭐 행태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행정행태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선생님, 형태가 아니고 행태는 뭡니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조직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나 조직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게 되면 그 뒷일을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짐작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행태설을 얘기할 때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손에 쥐고 있는 걸로 선생님을 때립니다. 그럼 언제 맞았냐면요. 뭐 시험을 못 보고 오거나 사고를 치고 오거나 그러면 어때요? 이제 혼나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어머니 아버지도 때리면 뭐 가정폭력이라고 하던데 옛날에는 어때요?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 때는요. 선생님 뭐 개구장이급은 아니었는데 근다고 해서 어때요? 한 대도 안 맞을 만큼의 학생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성적표가 집어 날라오는 날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대충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죠?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뭐 들고 있어요? 요리한다고 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집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근데 죽음을 각오한 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선생님 시골에서 왔으니까 파리를 쫓기 위해서 파리채를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파리채 정도는 맞아도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마당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드라이버로 헤드샷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면 계속 앞으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행태주의 학자들의 입장이 되겠어요. 실제로 모든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꿈일 겁니다. 왜?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야? 언제까지 새로운 거 할 거야? 아마 행태주의가 아마 모든 사람들의 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태주의는 사이먼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이먼은 인간을 되게 풀업으로 봤어요. 인간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시간이 없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인간은 모든 걸 다 따져볼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사이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이먼이 나중에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보다 인간이 뭐한 인간은 아니더라, 완전한 인간은 아니더라. 하지만 이 사이먼의 영향을 받은 뭐 버나드라든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꿈을 꾸게 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태주의에 매달리게 됩니다. 행정은 뭐다? 과학이다. 정확히 하면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수치적으로 얼마든지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행정, 행태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도 얘기잖아요. 인간이 모든 걸 고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방을 좋아하죠? 가방을 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거를 가격과 품질과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다 생각하고 가방을 삽니까? 자기는 그런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여건에 맞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꿈은 꾸고 있지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쪼개집니다. 이제 선진국의 입장이 있고, 약간 개도국의 입장이 있어요. 자, 개도국 입장에서는 너희들 거 다 따라서 해봤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되지 않더라. 왜? 아니 얘들이 나름대로 조금 갖추어진 나라에서나 이런 게 생각이 됐지. 솔직히 갖추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뭐 사람들의 조직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이딴 건 필요 있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뭐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저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일정 정도의 기능이 필요해. 다시 옛날의 통치 기능설과 비슷한 시대로 가게 됩니다. 공무원은 뭐가 돼야 된다? 사회 변혁의 주도자가 돼야 된다. 내가 열심히 변화해 볼 테니까 너희들은 믿고 따라와. 이런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발전 기능설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누가 떠올라요? 1960년대 박모 대통령이 떠오르죠. 그 시대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발전 기능설. 그래서 개도국은 약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그분에 대한 향수가 많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발전기능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 시대 대신에 이제 다른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정책화 기능설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화 기능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요. 1960년대입니다. 자, 미국의 1960년대는 안정기가 아니고 혼란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960년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일 심한 게 일단 흑백 간의 갈등입니다. 뭐 헌법에는 모두 평등하고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백인과 흑인이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오늘도 뉴스에 나오던데, 그렇죠? 뭐 흑인이가 쏴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고 그러던데요. 아마 이게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 뿌리 깊은 그 백인 우월주의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흑백 간의 갈등이 제일 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한 빈부의 격차입니다. 같이 고생했는데 쟤는 개 부자고 나는 개 가난해. 그럼 어때요? 당연히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베트남 전쟁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답도 없는 전쟁에 개입했다가 계속 희생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 갔다가 온 사람들 중에서 부상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있는데 그 혼란에 대해서 난리가 나 있는데 행정을 뭐 해보자?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정이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죠. 다시 행정이 약간 뭐 해야 된다?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정책화 기능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이런 거 좋긴 한데 이거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신행정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살짝 쪼개지게 되어요. 그리고 이 정책화 기능설은 나중에 보니까 혼자 할 수는 있다 없다? 국가 혼자 할 수는 없다. 우리 에브리바디 함께 해요 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해요. 거버넌스. 그렇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요. 정부가 영어로 뭐예요? 거버먼트지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장도 노력을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거버넌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버넌스는 다시 정부가 모든 걸 혼자 하지 말고 뭐에 맡기자?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시장에도 좀 맡기고 다른 사람도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버넌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중간에 있던 사건이 뭐예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정부의 실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실패 이후에 약간 조금 정부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자라는 움직임이 벌어져요. 이제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거버넌스 대신 이제 뉴 거버넌스가 등장해요. 뉴 거버넌스가 등장해요. 뉴 거버넌스. 그래서 뉴 거버넌스는 이제 아예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대놓고 시민사회와 손을 잡고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시민, 너희들도 주인이니까 이 사회의 주인 아니야? 같이 협력해야지 라는 움직임이 뉴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국정관리설, 이거를 신국정관리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부터 이제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각 시대에 뭐를 중점적으로 생각했는지 책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에 학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글쎄요. 쌤이 결론부터 내준다면 꼭 대놓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학자들을 외우신 분인데요. 가끔 보면 저보다 학자 이름을 더 아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큰 필요는 없습니다. 뭐 20문제 중에서 학자의 이름이 나오는 게 한두 명인데 그 한두 명도 다시 뭐를 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행정학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건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인간들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 거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한다면 행정관리설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구? 우드로 윌슨.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뭐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뒤를 공부하게 되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윌슨,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누구예요? 귤. 그렇죠? 귤릭.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귤이라고 합니까?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귤릭을 자꾸 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귤. 그렇죠? 귤 다음엔 뭐가 등장해요? 나무가 등장해요. 비목.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사과가 등장해요. 애플비. 그렇죠? 그래서 귤, 나무, 사과, 그렇죠? 뭐 이딴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행정관리설에는 윌슨과 귤릭.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통치기능서는 선생님 아까 귤 다음에 누구? 목, 나무목, 비목, 애플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완벽하다는 꿈을 꿨던 누구? 사이먼은 행태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정책과 기능서라고 하죠. 정책과 기능서를 하게 되면 이제 정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책학의 아버지 하게 되면 라스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라스웰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정책과 기능설. 거버넌스 하게 되면 이제 오스본, 뭐 게블러,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꼭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외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9페이지 맨 밑에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뉴 거버넌스의 의의와 특성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4번과 5번이 따라 나와 있는데 5번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뉴 거버넌스의 의의와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보면 되게 한번 유행을 탔던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 자본입니다. 자, 우리가 자본을 나눌 때요, 크게 첫 번째는 물적 자본입니다. 물적 자본. 우리가 자본하면 먼저 뭐가 떠올라요? 돈, 금, 달러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게 물적 자본. 석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인적 자본이죠. 사람만 잘 써도 뭐가 됩니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인적 자본. 이제 두 번째 시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사회적 자본은 뭡니까? 자, 이것만 들으면 이제 선생님 맨날 예우 들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 사는 아파트 지역에 담배 셔틀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렇죠? 선생님 와이프한테 어떤 고삐리들이 아줌마 담배 한 갑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선생님도 분개하게 됩니다. 이런 거지 같은 놈들. 그렇죠? 근데 나같이 분개하고 있던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파트 지역에 뭐를 만들게 됩니까?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2시에 순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의 레알 목적은 순찰이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술도 먹고, 그렇죠? 밥도 먹고,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래요. 선생님도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이 이 라인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순찰 돌고 있으면 한 번씩 누가 와요? 이제 지역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아유, 고생하십니다. 혹시 저희가 뭐 도와드릴 사항은 없나요? 그럼 어때요? 이 지역이 가로등이 너무 개판이에요. 가로등을 좀 놔주세요. 그럼 어때요? 그럼 이건 경찰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청에 얘기를 좀. 그럼 어때요? 그럼 다음에 구청 직원하고 손잡고 와요. 그럼 어때요? 정말 다음에 구청 직원도 손잡고 와요. 그래서 어때요?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가로등이 좀 부족하다면서요? 네, 가로등도 부족하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가 보면 지구대하고 지구대 거리가 너무 멀어. 지구대 거리가 좀 가깝게 초소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어때요? 또 그런 얘기도 듣고 갑니다. 그럼 어때요? 그런 얘기를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순찰 도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같이 야식이라도 먹으러 갈까요?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웃긴 건 걔들이 돈을 안 내요. 자,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이면서 하나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매일 12시부터 2시에 순찰을 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순번이 있어요. 순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12시에 순찰을 돌았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그 다음 날은 집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럼 왜 쉬지요? 다른 어떤 놈이 돌고 있을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적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찰이 돌아가고 있고 경찰도 어때요? 저 지역은 저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만큼 여러 가지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이게 이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들끼리 어떤 끈끈함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 시골 같은 경우는 쌀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 쌀을 생산하게 되면 이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카페에 글을 올려요. 시골에서 쌀 20가마니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저 두 가마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뭐 때문에 나한테 쌀을 사가는 거예요? 설마
저 인간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겠지라는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약간 당뇨가 있어요. 약간 이제 조금 그 인슐린 분비가 덜 돼가지고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당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 당뇨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돼지 감자 구하게 되면 나한테 연락을 꼭 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 끓여 먹어 좋대. 그렇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의 뭐로 정착이 되는 겁니까? 자산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 말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제 이걸 공부할 때는 기분이 더러웠던 게 사회적 자본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후쿠야마라는 사람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 사람인데 후쿠야마라는 인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 말이 기분 나빠요. 일본은 사회적 자본이 되게 잘 돼 있는 신뢰가 충만한 국가고 한국은 사회적 자본이 매우 부족한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얘기한 인간이 누구예요? 후쿠야마예요. 그래서 나는 사회적 자본을 공부할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 믿음직하다. 글쎄요, 선생님 그것도 별론데. 하여튼 중요한 건 믿음직하다라는 거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잘 뭉쳐요,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 이제 한 번씩 내용 들으면 어때요? 해외에서 사기당하면 한국 사람들 사기당했네. 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외국에 오래 있으면 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사회적 자본 하게 되면요. 첫 번째, 그 사람들과 믿음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말과 행동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조직 내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믿음과 신뢰가 있겠지요. 그런데 단점도 있긴 있어요. 자, A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경쟁 관계에 B라는 그룹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예요? 협력적인 관계예요? 조금 경쟁적인 관계가 되겠죠. A라는 우리가 흔히 대가는 뭐 예를 들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도 속해 있는 거긴 하지만 조기축구회가 있고요. B라는 조기축구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조기축구회 사이는 얘들끼리는 끈끈하겠지요. 근데 얘와 얘들 사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경쟁관계, 대결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사실은 있다. 하나 더, 우리가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조금 줄어들죠. 쓰면 쓸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어때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줄어들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요?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게 신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생판 처음 본 사람이 당신한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빌려줘요? 못 빌려줘요? 누군지 알아서 빌려줘요. 믿음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끊임없이 돈을 빌리고 갚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럼 그 인간이 또 돈을 빌려달래.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신뢰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쓰면서 감소되지만 사회적 자본은 신뢰가 밑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쓸수록, 더 많이 쓸수록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단점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단체끼리는 경쟁이 좀 심해진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단체는 보통 다 뭐에서 가란 행동을 좋아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가란 행동을 안 좋아하고 무슨 행동을 좋아해? 나란 행동을 좋아해. 그럼 이 사람은 온전하게 그 조직 내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동조 압력이 되겠죠. 동조 압력.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만 그렇게 생각해. 넌 너같이 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개인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보면 조금 궁디 팡팡해주는 느낌이에요? 조금 제약한 느낌이 들어요? 좀 제약한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이 20페이지에 이제 인적 물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특징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보면 이제 오늘까지 공부했던 방금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써보세요. 행정관리설. 그럼 행정관리설은 뭐다? 행정이 뭐다? 경영이야. 행정은 경영이다. 행정은 뭐다? 관리다 이 말이에요. 행정은 뭐만 하고 싶다? 관리만 하고 싶다. 즉 정치의 눈치를 보겠다, 보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정치에서 멀어지겠다 이거예요. 그럼 정치하고 같은 거예요? 정치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가 되기 때문에 정치, 행정 무슨 논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행정관리설은 행정이 정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부른다. 그럼 선생님 방금 행정은 관리다, 행정은 경영이다.
그럼 행정이 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경영적인 측면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럼 행정이 약간 공적인 영역이고 경영이 약간 사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행정과 사적인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행정관리설의 시대에는 정치로부터 벗어나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대가 되는 거고 행정은 관리다, 경영이다. 그러면 행정과 경영이 비슷해지는 거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비슷해지겠죠. 공사행정 이론론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토매틱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면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고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면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그 다음 시대가 뭐였어요? 통치기능설이었죠? 통치기능설은 뭐다?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치하고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로 가버렸으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대가 되는 거고 행정이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경영과 멀어지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 시대에 보면 행정행태설. 행정행태설은 뭐다? 인간과 조직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겠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이원론이다. 새 이원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어때요? 발전행정론. 아까 개도국이 뭐 하겠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정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새롭게 가까워졌는데 정치가 가까워졌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이론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과 기능설 난리가 났어. 언제까지 행태, 과학, 경험, 양적인 뭐 계량적인 수치로만 증명하려고 할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책과 기능설이 되겠죠. 다시 정치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 맡겼더니 개판이 되더라. 정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정관리설이죠. 국정관리설의 시대에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정치 안 돼.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경영적인 마인드로 가야 된다.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공사행정 이론론의 시대. 다른 말로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요. 오늘날에는 야, 근다고 행정하고 정치를 분리만 해버릴 거야? 분명히 행정도 정치적인 측면이 필요해라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게 되어요. 이거를 이제 탈정치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재정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치와 가까워져야 돼라고 하면 재정치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정의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